한국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환율 변동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원화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 대비 원화가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기축동화 대비해서도 원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 손실이 발생하면 현금 흐름이 끊기죠. 은행들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중앙은행에서 한국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비로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가지 방향성 잘 봐야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환율 변동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예상하기 어렵고, 지정학적인 문제, 지경학적인 문제, 그리고 공급망은 역대급으로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원화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 대비 원화가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기축동화 대비해서도 원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돈이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환율 리스크 팀들이 있어서 그 달러돈 살 때 미리 사놓고 해외에 수출한 거 미리 달러로 확보해놓고 재무적인 해칭들, 공급망 다변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고 직격탄을 다 맞고 있죠. 주로 수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보다도 더 어려운 게 환율 예측이거든요. 환율 변동은 이제 상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측력이 아니라 대응력 중심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될 측면인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의 원달러 환율 추이는 과거의 안정적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서 임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22년 대비해서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내려갈 거다 그러면 안 올라갈 거예요. 심리적인 가격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게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치명적인 거예요. 1번, 원자재가 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제조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환율이 10% 상승하면 제조 원가는 평균 3에서 5%가량 상승해요. 환율이 지금 20% 상승했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10%가 상승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자면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10%예요. 그럼 환율이 20% 오르면 영업이익은 제로 돼버리는 겁니다. 5%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으로 적자 전환 돼버리는 겁니다. 판관비를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채산성 악화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겁니다. 환 손실이 발생하면 현금 흐름이 끊기죠. 은행들도 어려워지는 거죠. 해외에서 투자했던 것들 어려워지면 자금 회수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은행이랑 2년 만기, 3년 만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만기로 연장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이 이거 내년도에는 좀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산되는 겁니다. 채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고 싶어도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치솟는 수입 비용이죠.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에게 고환율은 재앙과도 같죠. 원자재를 사오면 사올수록 손해입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거래처가 끊길까 두렵고, 유지하자니 적자가 누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는 이야기죠. 영업이익률은 2021년 대비해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환율 상승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비용의 직격탄을 이뤄내고, 매출,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단가는 고정돼 있거든요. 대기업이 원자재 값 올랐다고 해서 단가 인상해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나 아름답겠어요. 비즈니스에서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대기업 납품 구조, 단가 연동제도 미미합니다. 일부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악화되죠. 저가 중국산 공세 바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금융비용 증가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중앙은행에서 채권, 한국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올렸죠. 물론 미국보다는 더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오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비로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되죠.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5가지 방향성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그 고객이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는 고객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개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수입이나 수출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도 수입과 수출 거의 없습니다. 해외 나가서 일부 프로젝트 할 때 있지, 대부분은 국내 매출이에요. 클라이언트 사들 중에서는요, 수입 수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금융적 해칭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요, 환율 변동 위험을 고정시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선물한 거래가 있어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완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미국에다가 내가 물건을 팔아요. 화장품을 한 컨테이너를 나가요. 그때 환율을 오케이, 우리는 이 거래할 때 기준되는 환율을 이 인도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혹은 LA 한국에 도착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 환율을 고정시킨 상태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는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환율 변동성,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 보겠죠. 그러나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해칭하는 방법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선물한 거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변동 보험도 있습니다. 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확정해서 환율 하락 시에 손실을 보전받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투기 목적이 아닌 보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물건만 잘 만들어서 그 마진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운영적 해칭도 있습니다. 매칭이 뭐냐면, 이게 이제 들어보십시오. 수출로 들어오는 외화 자금과 수입으로 나가는 외화 자금의 시기와 금액을 일치시켜서 환전 수수료와 환차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외화 통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도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매칭 방식이고, 그 다음에 리드 앤 레그 방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수입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늦게 받아요. 이해되시죠? 환율 상승이 예상돼요. 그러면은 돈 빨리 줘버려.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은 천천히 받아요. 그럼 이제 한국 돈으로 가져왔을 때에 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로 환율 하락이 될 때는요, 수입 대금은 최대한 나중에 줘. 수출 대금은 빨리 받아요. 요게 이제 운영적 해칭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 이런 방식도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팅 방식도 있습니다. 본사, 지사 간 혹은 거래처 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해주고 차액만 결제하면서 환 노출 규모 자체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거래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부가세 면제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을 국가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팔고 너는 나한테 팔고, 그러면 갈 때 부가세 올 때 부가세를 다 끊어야 이게 세무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액만 끊는다 그러면 부가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세무감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국제 간의 거래는 부가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보이스만 제대로 끊어지면서 차액만 한다. 요게 이제 운영적 해칭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은 뭐냐, 결제 통화 및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일변도의 결제 관행을 벗어나서 유로화, 엔화, 위엔화 등 통화를 다변화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달러화 대비해서 엔화 간의 한국 돈의 변동성은 상당 부분 최근에는 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거래할 때는 그냥 엔화 기반으로 하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수입 시장에서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는 비율은 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하면서도 갑을 관계에서 내가 갑인데도 달러 돈 기준으로 비용을 정해요. 그러지 말고 원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 통화 의존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소싱도 있죠. 해외에서 소싱하는 거를 국내에서 한다. 그럼 이제 20%가 비싸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20%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10% 비싸다. 그럼 국내 걸 해버리는 게 오히려 환율에 의한 손해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원가 절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화, 재고 관리 최적화, 수요 불급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거. 이게 이제 그동안의 낭비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봐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좀 있죠. 수출 바우처 사업도 있고 정책 자금 대출도 있고 환변동 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무역협회 기타의 지원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수입을 많이 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조립 수준으로 해서 수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한다면 주거래 은행 환율 전문가와 좀 전화 통화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환 리스크 관리 담당자, 그리고 이제 원가 구조 다시 한번 분석해서 BEP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연말 예상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계약서상 환율 변동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도요. 지금 비상 시나리오별로 계획 세울 필요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안정적 균형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시적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 역량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므로 환율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어떤 환율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내성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영자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